선셋파크 19번째입니다. 그는 마일스가 왜 떠났는지 알고 있었다. 편지가 오기 전에 이미 아들이 윌라와 그가 주방에서 아들을 놓고 무자비한 대화를 나눈 바로 그날 아침 전날 밤. 그날 밤을 아파트에서 보냈다고 거의 확신했다. 아침 식사 후 아들이 주말을 보내러 집에 왔는지 확인하려고 마일스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침대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잿더리에는 담배꽁초가 가득 차 있고 바닥에는 입고 간 제임스 1세 시대 페이퍼백 희곡 선집이 놓여 있었다. 그 비정돈한 침대 위 베개는 납작하게 눌러 숨이 죽은 채였다. 아들이 거기에서 전날 밤 자고 갔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아들이 자기들에게 인사도 안 하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아침 일찍 살짝 나가버렸다면 그를 놓고 오간 잔인한 대화를 엿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부모님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이유가 있을 수 없었다. 모리스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윌라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대화가 마일스로부터 이런 극단적인 반응을 끌어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에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윌라의 날카로운 공격에 맞서 더 소리 높이 아들을 변호해주지 않은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다음에 다시 얼굴 보고 사과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꺼린 칙함을 털어버리고 그 문제는 과거지사로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다. 그 후 마일스가 대학을 자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억지로 명랑한 척하는 정신나간 편지가 도착한 것이다. 학교 공부에 좀 진이 빠진 기분이 들어요. 그 아이는 진이 빠지지 않았다. 학교를 너무나 좋아했고 1등을 도맡아 했다. 바로 2주 전 조 주니어스 식당에서 만나 함께 일요일 아침 식사를 할 때만 해도 마일스는 4학년 때 들으려고 계획 중인 과목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아니, 자퇴는 복수이자 태업이라는 적대적인 행위, 상징적 자살이었다. 며칠 전 아파트에서 엿들은 그 대화가 가져온 결과라는 점을 모리스는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포에 질려 허둥거릴 일은 아니었다. 마일스는 생모와 몇 주 지내러 로스앤젤레스에 갔을 것이다. 모리스는 수화기를 들고 그에게 전화를 걸기만 하면 된다. 아들이 잘 알아듣도록 다 설명해 줄 것이다. 그래도 잘 되지 않으면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직접 만나 얘기하면 된다. 그러나 마일스는 메리 리의 집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메리 리조차도 자기 집에 없었다. 그녀는 새 텔레비전 시리즈 파일럿 프로그램을 찍느라고 샌프란시스코에 가 있었다. 그의 전화를 받은 상대는 콘 골드였다. 그는 마일스한테서 연락이 온 지 한 달도 넘었으며 올여름에는 캘리포니아를 찾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그들 넷, 두 부모와 두 양부모가 행동을 함께하게 되었다. 사라진 아이를 찾기 위해 사립 탐정을 고용할 때 두 부부는 비용을 반씩 부담했고 어떤 진전도, 어떤 단서도, 어떤 희망적인 증거도, 어떤 사소한 정보 하나조차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 보고만 들어온 그 암울한 8개월의 시간을 함께 겪어나갔다. 모리스는 마일스가 고의로 행방을 감추었다는 주장을 고수했지만 서너 달이 지나자 윌라와 콩골드는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마일스가 죽었다는 결론 쪽으로 서서히 기울어져 갔다. 그들은 살인이나 어쩌면 자살일지도 모르는 어떤 사고를 생각했지만 입 밖에 내어 말할 수는 없었다. 메리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불가지론의 입장을 취했다. 그녀는 그저 아무것도 몰랐다. 그렇다. 마일스가 죽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아이한테는 문제가 있었다. 보비 일로 끔찍한 충격을 받았다. 마일스는 그 후로 자신을 닫아버린 것이다. 그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분명하다. 물론 도망가버린 것은 바보짓이지만 어쩌면 결국은
그로 인해 좋은 결과가 올지도 모른다. 당분간 혼자 있는 것이 자신을 바로잡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모리스는 이런 분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메리리의 침착하고 동정적이면서 신중하며 마일스를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하는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런 위기에 함께 휘말리고 보니 무심하고 무책임한 엄마로만 생각했던 그녀가 훨씬 더 아들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마일스의 실종으로 얻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메리리에 대한 그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이제는 같은 편이 되었고 친구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그러던 중 빅네이선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서 다시 한번 상황이 일변했다. 마일스는 시카고에서 즉석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다. 모리스는 당장 거기로 달려가서 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무슨 요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된 사정인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윌라가 반대했다. 그가 메리리와 콩골드와 이 희소식을 나누고자 캘리포니아로 전화를 걸자 그들도 윌라의 편을 들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했다. 그 아이는 이제 21살이고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다. 몸 건강하고 법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지 않는 한, 정신병원에 있지 않은 한, 그들에게 돈을 부탁하지 않는 한 그에게 자기 뜻을 꺾도록 강요할 권리는 없다. 하다못해 자기들과 얘기를 하자는 정도라도 틀림없이 그는 그럴 뜻이 없을 것이다. 그에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스스로 생각을 할 것이다.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나 모리스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시카고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3시에 듀크스 식당 맞은편 길가에 렌트한 차를 세웠다. 사우스 사이드의 험한 동네에 있는 초라하고 손님이 바글거리는 식당이었다. 2시간 후 마일스가 식당을 나왔다. 가죽 재킷 차림에 8개월 반 전 일요일 아침을 같이 먹었던 때보다 키도 좀 더 크고 살도 더 붙어서 얼굴이 아주 좋아 보였다. 그의 옆에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매력적인 흑인 여자가 있었다.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마일스는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입술에 키스를 했다. 아주 기분 좋은 키스. 8시간의 일을 막 끝내고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남자의 키스였다. 여자는 이런 돌발적인 애정 표현에 깔깔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끌어안고 자기도 키스로 화답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손을 꼭 잡고 더할 나위 없이 가깝고 친밀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거리를 걸어갔다. 모리스는 창문을 내리고 마일스를 소리쳐 부를 엄두도 차에서 뛰어내려 그를 뒤쫓아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렌트한 차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마일스와 여자는 첫 번째 모퉁이를 왼쪽으로 돌아 시야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그는 그 후로 애리조나에서 한 번, 뉴햄프셔에서 한 번, 플로리다에서 한 번, 3번을 더 그 짓을 했다. 마일스가 트럭 뒤에 짐을 싣는 창고 주차장에서 벨보이 제복을 입고 자기 옆을 지나쳐 달려가는 호텔 로비에서 앉아서 위대한 개츠비를 읽다가 어쩌다 우연히 같은 책을 읽고 있는 귀여운 고등학생 여자아이에게 말을 거는 작은 공원에서 자기 모습은 보이지 않게 감추고 매번 지켜보기만 했다. 매번 앞으로 걸어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고 매번 아들에게 싸움을 걸어 흠씬 패주고 품에 끌어안고 키스해주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몸을 숨기고 마일스가 나이 먹어가는 모습을 보기만 했다. 그 사이 그는 엑서터에서 윌라의 장광설을 들어주어야 했다. 윌라는 용감하지만 사고로 보비를 잃고 마일스는 사라지는 등 너무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그는 윌라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들이 한 남자로 변모해감에 따라 자신의 삶은 점점 작아져 가다 못해 더는 신경 쓸 것도 없을 지경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야기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냉정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뿐 도저히 손에서 놓아 버릴 수가 없었다. 이야기가 참기 힘들어진다고 생각될 때면 종종 의상을 차려입고 자기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변장을 하는 유치한 공상으로 생각을 돌리곤 했다. 셜록 홈스의 영혼을 지닌 변장의 귀재가 되어 옷과 신발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다른 얼굴, 완벽하게 다른 머리, 완벽하게 다른 목소리로 딴 사람처럼 완전히 모습을 바꾸는 것이다. 그 생각이 떠오른 후로 얼마나 많은 서로 다른 노인들을 생각해냈는지 모른다. 지팡이와 알루미늄 보행 보조기로 절뚝이며 걷는 주름 자글자글한 연금 수령자, 흰머리와 흰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들, 노망난 월트 히트먼, 길을 잃고 젊은이를 불러세워 길을 묻는 친근한 노인.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게 되고 노인은 젊은이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고 청한다. 둘은 조금씩 가까워진다. 마일스가 브루클린 그린우드 묘지 옆의 선셋 파크에 살게 되면서부터 그는 다른 인물을 만들어내었다. 그가 캔맨이라고 부르는 뉴욕 사람으로 쓰레기통과 병과 캔을 버리는 재활용통을 뒤지고 다니는 늙고 쇠약해진 인물이다. 병 하나에 5센트, 캔 하나에 5센트씩 받아 생계를 꾸려나가기란 힘에 부치지만 다들 힘든 시기이니 불평할 수도 없다. 그의 마음속에서 캔맨은 모호크족 인디언, 20세기 초에 브루클린에 정착한 모호크족의 후예이다. 모호크족은 무슨 까닭인지 높은 곳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허공에서도 편안히 있고 기둥과 대들보 위에서도 전혀 겁먹거나 어지러워 흔들리는 일 없이 춤을 출 수 있었기 때문에 맨해튼으로 와서 고층 빌딩을 짓는 건축 노동자로 일하며 공동체를 꾸렸다. 캔맨은 맨해튼의 마천 루드를 지은 그 겁없는 캔맨은 맨해튼의 마천 루드를 지은 그 겁없는 사람들의 후에 정신 나간 인물이다. 머리가 온전히 제정신은 아니다. 쇼핑 카트를 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하나의 5펜스씩 받을 수 있는 병과 캔을 모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좀 모자라는 늙은 미치광이이다. 캔맨은 이야기를 할 때면 자주 카멜 한 갑을 사기 위해서라면 1.5km라도 걷겠습니다. 라든가 외출할 때 잊지 마세요. 언제라도 손만 뻗으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앞뒤가 안 맞고 엉뚱한 광고 문구를 끼워 넣곤 한다. 아마 마일스는 카멜 한 갑을 사러 1.5km를 걷겠다는 사람의 재밌어 할지도 모른다. 캔맨은 광고 문구에 실증이 나면 남쪽으로 불어갔다 북쪽으로 돌아오는 바람은 돌고 돈다나 지금 생긴 일은 언젠가 있었던 일이다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 시작한다. 마일스가 막 돌아서서 가려는 순간 캔맨이 자기 얼굴을 그의 앞에 바짝 들이대고 이렇게 외친다. 잊지 마라 얘야. 파산했다고 끝이 아니야. 그건 새로운 시작일 뿐이야. 아침 10시 새로운 한 해의 첫 아침이었다. 그는 6번대로와 12번가 모퉁이에 있는 작은 식당 조 주니어스의 칸막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2700일 전 그날 아침 마일스와 둘이 앉아 스크램블드 에그와 버터 바른 토스트를 먹으며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캔맨이 되는 상상에 빠졌다. 조 주니어스는 작은 식당으로 크롬으로 테를 두른 굽은 포마이카 카운터에 회전식 스툴 8개가 놓여있고 앞쪽으로는 창가에 테이블이 셋, 북쪽 벽을 따라 칸막이 자리가 내딛는 단출하고 소박한 동네 음식점이었다. 음식은 잘 봐져야 평범한 수준이었다.
20가지 남짓한 아침 식사 메뉴와 그릴에 구운 햄치즈 샌드위치, 참치 샐러드, 햄버거, 따뜻한 칠면조 샌드위치, 양파링 튀김 정도를 내는 흔해 빠진 싸구려 식당이었다. 그는 양파링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고인이 된 오랜 단골 칼턴 랩은 양파링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유언장에 자기 시신이 영면에 들기 전에 관 속의 조 주니어스 식당의 양파림 튀김 1인분을 살짝 넣어달라는 조항을 덧붙였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였다. 조 주니어스는 식당으로서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음악을 전혀 틀지 않아서 흥미롭다 못해 아주 재미있는 대화를 엿들을 기회가 있었으며 고객층이 아주 넓었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의 기억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 주니어스는 그가 두 아들들의 소년 시절 내내 매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의식처럼 토요일 아침을 먹던 곳이었다. 조용한 토요일 아침이면 그들 세 부자는 윌라가 한두 시간 더 잠을 자도록 아파트를 살금살금 빠져나와 이 6번대로와 12번가 모퉁이에 있는 작고 칙칙한 식당에 앉았다. 이 식당은 오래전 그 셀 수 없이 많았던 토요일로 돌아가 그가 한때 살았던 낙원을 기억나게 해주었다. 보비는 13살이 되면서부터 여기 오는데 흥미를 잃었지만 마일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내내 그 전통을 지켰다. 물론 그가 7살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오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식당 안이 그의 존재로 충만한 느낌이 들곤 할 정도였다. 그 어린 것은 얼마나 영리하고 진지한지 엄숙한 얼굴에 잘 웃지도 않았지만 그런 겉모습 바로 안쪽에는 천진난만한 장난꾸러기가 있었다. 둘은 함께 진짜 선수들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팀을 꾸며내며 즐거워했다. 신체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팀, 예를 들면 빌 핸즈, 베리 푸트, 롤리 핑거스, 엘로이 페이스, 에드 헤드, 윌트, 윌리엄스로 라인업을 짜고 토니 아르마스, 제리 헤어스톤, 교체 선수로 하거나 아니면 데이브 캐시, 돈 머니, 보비 본즈, 베리 본즈, 어니 뱅커스, 엘머 펜스, 빌 파운즈, 웨스 스톡으로 구성된 금융팀을 만드는 시기였다. 그렇다. 마일스는 어릴 때 이런 말장난을 유난히 좋아했다. 한번 웃기 시작하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 그의 온몸을 간지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얼굴이 새빨개져서 숨도 못 쉬고 멈출 수 없을 만큼 배가 터지도록 웃어젖혔다. 그러나 대부분 아침 식사는 차분하게 가라앉은 분위기일 때가 많았다. 마일스의 반 친구들, 피아노 레슨 받기 싫다는 이야기, 보비와의 싸움, 숙제, 요즘 읽고 있는 책, 매치팀과 자이언츠 미식축구팀의 행운, 투구에 관한 세세한 상황들을 놓고 조용한 대화가 오갔다. 모리스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손자와 제대로 사귈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아쉬웠다. 아버지가 오래 사셨더라면, 기적적으로 손자가 10대가 될 때까지 살아계셨더라면, 마일스가 젊은 시절 당신의 우아한 버전 투수가 되어 투구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모리스가 아들에게 공을 제대로 던지는 법을 가르쳐 주느라 보냈던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산 증거였다. 모리스 자신은 그런 팔을 가져본 적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자기 아들에게 전해주었다. 마일스는 3학년 때 그만두기 전까지 꽤 유망한 투수였다. 아니, 유망한 정도가 아니라 최고였다. 투수는 그에게 딱 맞는 포지션이었다. 고독과 강인함, 집중력과 의지, 내 한가운데에 서서 온 게임을 다해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외로운 늑대. 그 당시에는 속구와 체인지업 두 가지만 던졌다. 오른다리를 구부린 채 매번 똑같은 각도로 팔을 앞으로 휘둘러 공이 손을 떠나는 순간까지 물 흐르듯 부드러운 동작으로 공을 던졌지만 커브나 슬라이더는 아직 던지지 못했다. 16살의 마일스는 아직도 성장하는 중이었고 변화구를 잘 던지려고 부자연스러운 회전을 넣다 보면 어린 팔이 망가질 수도 있었다.
마일스가 그만두었을 때 모리스는 실망했지만 그에게 절대 뭐라 하지는 않았다. 마일스는 보비가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있다는 슬픔으로 인한 자책감 때문에 뭐든 희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일스는 그의 삶에서 그 시점에 가장 좋아했던 일을 포기했다. 그러나 억지로 그만둔 것과 하기 싫어 접은 것이 같을 수는 없었다. 4년 전 빙은 버클리 바로 외곽인 캘리포니아 올버니에서 또 편지가 왔다고 전화로 알리면서 마일스가 마일스가 베이 에이 아씨 마일스가 베이 에어리어 아마추어 리그의 어느 틈에서 투수로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그 리그는 전직 대학 야구 선수 출신들과 겨루었는데 그들은 프로가 되기에는 관심이나 실력이 부족한 선수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진지했다. 마일스는 편지에서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진 게임보다 2배쯤 많은 경기에서 이겼고 결국은 스스로 커브 던지는 법을 터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후원하는 공개 입단 테스트가 그달에 있었는데 같은 팀 선수들이 그에게 24이 아니라 19살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한번 가보라고 권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했다. 그가 마이너리그에서 뛰기로 계약을 한다니 상상이나 할 법하느냐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캔맨은 아들과 함께 여기에서 아침을 먹었던 쇠털같이 많은 토요일 아침들을 기억 속에서 이잡듯 뒤져보며 생각했다. 다시 찬 공기 속으로 나서기 직전 손을 들어 계산서를 부탁하다가 몇 년 동안이나 잊고 있었던 일이 기억 속에서 파낸 파편처럼 호주머니에 넣어 집까지 가져온 반짝이는 유리 조각처럼 갑자기 버뜩 떠올랐다. 마일스가 10살인가 11살 때였다. 보비는 빠지고 단둘이 여기 와서 칸막이 칸에 만주 앉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바로 이 칸막이였을지도 모르지만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들이 5학년인가 6학년 수업 때문에 쓴 독후감을 가지고 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독후감이라기보다는 500에서 600단어쯤 되는 짧은 과제물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지정해준 책을 읽고 분석한 글이었다. 학생들은 지난 여러 주 동안 그 소설을 읽고 토론한 후 작품을 분석하는 과제물을 내야 했다. 앵무새 죽이기였다. 모리스는 그 나이 아이들한테 딱 맞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가 쓴 것을 한번 훑어 보아주었으면 했다. 캠맨은 아이가 3페이지인가 4페이지짜리 과제물을 책가방에서 꺼내어 아버지가 읽고 난 소감을 말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긴장해 있었는지 떠올렸다. 그 애가 처음으로 시도한 문학 비평이자 처음으로 해본 성인의 과제였다. 소년의 눈에 아버지는 그 조그만 작문 속에 얼마나 많은 노고와 생각이 들어갔는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과제는 상처에 관한 내용이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변호사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으며 그가 변호를 맡은 강간죄의 누명을 쓴 흑인은 한쪽 팔을 쓰지 못하고 책 뒷부분에서 변호사의 아들은 나무에서 떨어져 무고한 흑인의 못 쓰는 팔과 똑같은 쪽의 팔이 부러진다. 캔맨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어린 마일스가 적은 바로는 이 모든 사실의 요점은 삶에서 상처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이었다.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입어 보아야만 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아버지는 10살, 11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주의 깊게 책을 읽고 이렇게 이질적이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요소들까지 조합하여 수백 페이지에 걸쳐 발전되어 온 하나의 패턴을 발견해내고 책 전체를 구성하는 푸가와 카덴차의 소용돌이 속에서 놓치기 쉬운 반복되는 음표들을 짚어낼 수가 있는지 놀라웠다. 소설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까지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인 사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들이 내놓은 심오한 결론에도 감동받았다. 상처를 입어 보아야만 비로소 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는 아들에게 아주 훌륭하게 잘 썼다고, 너보다 나이가 2~3배 많은 독자들조차도 이 반만큼도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위대한 영혼을 지닌 사람만이 그 책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칭찬해 주었다.
17년 전인가 18년 전인가 그 아침에 그는 아들에게 대단히 감동했다고 말해 주었다. 사실 그 짧은 과제에 표현된 생각은 지금 돌이켜보아도 감동적이었다. 그는 점원한테 거스름돈을 받고 추위 속으로 걸어 나오면서 그 일을 계속 생각했다. 집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캔맨이 걸음을 멈추고 혼잣말을 했다. 언제더라? 선셋파크 19번째 여기까지입니다.